국회 예결위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의 단톡방 비방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달 초 출산 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함께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발의 배경과 추진 상황,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종부세 완화 등 민생 현안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3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별 감액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예결위는 내일까지 소위 심사를 진행하고 22일에는 전체 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서 플러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추경안 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사업을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과 국채 상환을 줄이면 3조 1천억 원을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은 당정청이 역대 최고 수준의 단가 인상을 합의했다며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원 단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손실본상은 추경 증액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고 국민의힘은 33조 원의 추경 규모를 유지하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재난지원금 예산 등 5조 3천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불효불급한 5조 3천억 원을 감액해서 이를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 계획대로 국채 2조 원을 상환하고 가능한 국채를 더 갚아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또 세입 예산을 증액해서도 안 되고 불효불급한 사업 예산을 감액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결위 소위는 오늘 감액 심사에 이어 내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인데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간 또 당정 간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구글이 콘텐츠 같은 걸 결제할 때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를 추진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동등 접근권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도입 예정이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6개월 연기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제7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만으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기존의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해 반발을 샀습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의 콘텐츠 가격 인상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쟁점이었던 콘텐츠 동등 접근권은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동등 접근권은
구글이나 애플 등 특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마켓에 등록하도록 해 소비자가 어떤 앱마켓을 선택하더라도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를 의무화하면 중소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권고사항으로 한다 해도 업체 입장에선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인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습니다. TBS 교통방송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내정에 반대하며 법안 심사에 불참해온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구글 갑질방지법이 제2의 임대차 3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5주 연기되면서 1, 2위 주자들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서로 상대방 검증을 주장하며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며 빅텐트론을 강조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5주간의 경선 기간, 상대방에 대한 검증 공방이 더욱 과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경선 판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 그 뒤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 두 주자는 서로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는데 이 지사는 이 전 대표 측근의 옵티머스 비리 의혹을, 이 전 대표는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의 SNS 비방 의혹으로 공세를 취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주변 친인척이나 아니면 그 측근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진짜 검증이지. 예. 선거법을 위반했고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 그건 법의 문제로 봐야죠. 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것이 지극히 정치를 잘못 보는. 여권의 빅3 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후보 단일화 없이 당내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재명 대 비이재명 연대 구도가 예측돼 온 민주당의 경선 판세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박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빅텐트론을 강조하며 연일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상무의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추가되어가지고 이미 민법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지금 당근어져 있는 상황인데 한데 모여가지고 소위 빅텐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힘 입당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가 돼야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단일화를 위한 경쟁은 필요한 것이고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세력을 모은 뒤 11월 국민의힘 본격선 단계에서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보수에 덧받친 대구를 방문해 민심 청취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편법 증여 등 논란에 대해 공개 못할 게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부도 사태에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보험료를 예금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료의 현행 비율을 3년 더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보험료율 인하를 주장하며 불만이 거세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예금보험료율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98년에 정한 뒤 4차례 연장돼 온 예금보험료율이 2024년 8월까지 다시 한번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보험료입니다. 현재 예금보험료율 상한은 최대 0.5%로 시행령에 따라 은행은 0.08%, 저축은행은 0.4%로 책정돼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에 적용되던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은행은 0.05%, 저축은행은 0.15%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등 금융업계에선 자신들의 자산 건전성이 과거보다 좋아졌으니 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 이용우 의원도 업권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예금보험료율 연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업권 간의 형평성 문제나 이견 조율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형식적인 법안 심사가 될 수 있을까 봐 유감스럽고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10년 전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뒷수습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예금보험료율 인하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투입한 예금보험공사 기금 27조 2천억 원 중 13조 원밖에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보험료 수입 감소 시 공적 자금 회수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998년 보험료율로 돌아간다면 예보 추산 총 3조 3천억 원의 예보료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예금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법령 개정 없이 연장만 반복한다는데 정무위도 공감하면서 당초 개정안의 연장 기간인 5년에서 3년으로 기한을 줄였고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계획안을 6개월마다 정무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업권 간 형평성 아니면 업권의 부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해서 소통을 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탄소 배출이 공짜가 아닌 시대, 탄소 제로를 추진하는 나라와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국회가 관련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과 탄소 중립 정책은 모순이라며 불완전한 에너지를 적절히 섞어 관리하는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발전 단가가 높은 데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과 같이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데 여기서 원자력까지 빼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원전 없는 현실적 탄소 중립 방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선진국 중 탄소 중립 방안으로 원전을 포기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과 신한울 1, 2호기 운영 허가 지연, 3억 그루 벌채를 활용한 탄소 중립 정책이 정부의 궁여지책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로는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처하는 길이 유일해 보입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도입했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또 제품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환노위는 부문별 단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급 부족이 우려되자 그 원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 원인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폭염의 전력 상황과 전기 요금을 걱정하게 됐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최저 예비력이 전년보다 낮게 전망된 이유는 원전 일부가 정비 중에 있기 때문이라며 정비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스가 내각의 무책임과 무신뢰, 무성의의 산무 외교가 빚은 참사라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우길기를 사용하고 소마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외교 무능도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일본엔 감정적으로, 중국엔 굴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이념에 매몰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일 첫 TV토론에 나섭니다. 두 대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75분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선과 코로나19 방역, 백신,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은 두 대표가 지난 12일 여의도 회동에서 여야 대표가 TV토론에 나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여야 대표가 TV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이제 5주 연기하기로 했죠. 10월 10일인가요? 네,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예비 후보 6명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6명 후보 모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번 경선 연기 논란 때 원칙을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 측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당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선 기간이 늘어난 만큼 정책 홍보와 민생 행보를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시점까지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경선 일정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지지율 선두 이제 주자는 그만큼 이제 또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네. 나머지 후보들은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번 셈인데 맞습니다. 이제 지지율 1위 이재명 후보와 이제 바짝 추격 중인 요새 이제 상승세를 탄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최근 두 후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을 좀 짚어보면요. 이 전 대표 측에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경기도 유관기관의 한 임원이 SNS 채팅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 선관위 조사와 경찰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네, 이 지사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네거티브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이라는 음해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 전 대표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서 좀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겠냐. 그게 원팀 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의혹 당사자가 물의를 일으킨 건 사실이라며 현재 직위 해제 조치를 해놨고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접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SNS 채팅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유관기관 임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또 이제 며칠 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맞받아쳤죠? 네,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면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냐며 그럴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지율을 쫓기는 이 지사의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고 응수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가 전남에서 국회의원 4번에 도지사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쟁점이 된 적 없는데 이제 나왔다는 건 그건 어이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뭔가 조급했거나 불안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이 대표의 측근이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이 지사의 공세에 대해선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 얼마든지 더 엄정한 수사가 있어도 괜찮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야권도 좀 이렇게 살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한 자릿수까지 이제 떨어지기도 하는 등 뭐 급락 내지 어쨌든 이 하향세가 이제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윤 전 총장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선 경선이 연기되는 일정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 여론의 관심이 윤 전 총장에게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긴 한데 이 지사는 조금 떨어진 반면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은 급락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걸 보면 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이 전 대표가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주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지 않아 정치 활동이 모호해지고 지지율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당하는 게 모든 면에서 나아질 것이라며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입당을 해라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윤 전 총장 측은 다음 달까지 이 민심 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를 이어가면서 독자 행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제 열심히 추격하고 있다면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5%대까지 이제 나왔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열심히 추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요. 5%라는 게 좀 의미 있는 수치라서요. 네. 이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전에는 사실상 3%대 지지율이었는데 이 국민의힘 입당 후에는 5%에 근접했거나 또 5%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권에서는 두 번째, 여야 통틀어선 네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지율 상승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은 생각보다 빨리 지지율 5%에 도달했다며 이번 달 안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넘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 그리고 군 당국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집단 감염과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전원 귀국 조치 등으로 신속히 대응했지만 국민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 장관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해외 파병부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과 무사 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선 접종 관리 대상이라던 청해부대에 왜 백신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장병들이 코로나19 의심을 보고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송영길 대표에 이어서 오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방역에 미흡한 점을 여러 차례 보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실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정은 장병들이 무사히 업무를 마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이제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는데 국회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어떻게 후속 대응이 나왔습니까? 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6일 서욱 국방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과 군의 향후 대응 조치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각축전 그리고 청해부대 집단 감염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국민 눈화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본경선을 5주 더 연기한 더불어민주당. 시간적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챙겨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입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추 후보가 경쟁자인 이 후보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보여서 명추 연대라는 이야기까지 거론이 됐었는데요. 추 후보가 오늘 그 이유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히 엄호를 한 게 아니고 이 지사나 누구나 다 제가 다 공천장을 드렸죠. 다 키운 거죠. 아이고, 내가 대표 시절에. 네. 그런 거에다가 또 이제 너무 이 당내 경선에 금도를 넘는 인격 모독 이런 표현들은 제가 좀 있는 데서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국민 눈화가 됐다 이러더라고요. 특별히 이 후보를 엄호한 게 아니라 자신이 당대표 시절 공천장을 주면서 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도를 넘는 인격 모독에 방어를 해준 것이라는 추 후보. 그 덕분에 국민 눈화가 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도 추 후보가 대표였던 시절에 신세를 진 적이 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추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잘 되는 관계니까. 추 장관님이 대표하실 때 제가 그때 아웃될 뻔했거든요. 추 장관님 대표 안 했으면 제가 그때 아마 자격 박탈당했습니다. 그때는 뭐 워낙 공격이 심했으니까요. 그때 이제 추 장관께서 이제 판사적 입장으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도 잘 정리가 됐는데 제가 엄청난 신세를 사실 진 분이세요. 이 후보의 얘기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해경군 김씨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후보 자격 박탈이 거론됐을 때 당시 추미애 대표가 잘 정리를 해줬던 건데요. 그때 인연으로 이번 예비 경선까지 이 후보의 지원군이 됐던 추미애 후보. 과연 본 경선에서도 국민 눈화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거의 전원 반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공약이 어제 TF 설치와 함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 능력을 교육하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 시험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추진했던 대변인 공개 선발처럼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부터 설득해야 할 상황인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들에게 자격시험을 보는 것 예컨대 뭐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또는 뭐 대학 가려면 수능시험 보듯이 일제 고사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아마 우리 최고위원들은 거의 전원이 반대 의사였고요. 저는 원래부터 반대. 의회가 이제 국민의 대표자인데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구성은 시험을 쳐서 특정 계층으로부터 선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로 어제 회의에 불참했던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해서 거의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추진에 대해서 어제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TF 명칭도 공직 후보 자격시험 TF가 아닌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TF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서 공직 후보자의 역량 강화와 자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 시도당의 정치대학원을 만들고 과정을 이수하면 공천 신청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경해 보입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이
공직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을 잘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암기 시험도 아니고 과락을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 과연 당 최고위원들과 당원들의 반대를 뚫고 또 한 번의 정치 실험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들이 오늘 귀국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초기 대응 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먼저 나왔던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주일대사관 소마공사의 막말 파문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도쿄올림픽 기간에 방일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때문에 이번 결단으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한일 관계 회복이 사실상 힘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일 취소, 민주당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일본 정부의 행태가 안쓰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국내 여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제 외교에서도 이런 상황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올림픽 관련 확진자만 선수 포함해서 55명에 달하고 또 외교적으로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외에는 해외 정상들이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 개선, 회복의 의지도 밝히기도 하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일 외교 연맹을 통해서 실제로 일본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길기 문제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 어록 이런 현수막 철회 요청 등 여러 가지 스가 정부가 참으로 이런 한일 관계에 얼어붙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올림픽 계기를 뭔가 해결하는 의지가 상당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망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스가 정부의 외교 참사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진정한 과거사 반성이나 아니면은 재발 방지에 대한 촉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 정부는 더 단호하게 이런 일본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또 코로나 관련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데요. 특히 청해부대에서 사상 초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의사시잖아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청해부대 사건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군 의료의 총체적인 부실, 종합 백화점 같은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파견 시작 전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었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력을 통해서 백신 수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인과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그런 해안선 안에서 의심 증상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사도 못하고 실제로 검사 키트, 그것도 진단을 위한 검사 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키트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3일 정도 이 사태를 방치했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책임 소재 가려야 되고 문제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귀국하여서 끝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가 안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여당에서 책임감 가지고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이 본경선 일정을 이제 5주 연기해서 10월 10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이 기간이면은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국감에 이제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선 일정이 10월 초로 결정된 배경,
그리고 국정감사와의 조율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경선 일정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랑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당과 함께 같이 국감 시기를 조율하는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4주 정도 경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단계로 지금 방역이 강화됐는데요. 행사 모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민주당도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이 8월 정도 가야지 조금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방역 당국의 예측이 있는 만큼 우선은 4주 연기로 시작해서 5주 지연이 결선에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국정감사와 같이 크게 영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이틀간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야 정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도입을 정당 목표로 내세운 기본소득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얼마 전 출산 휴가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출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지난 6월 5일에 출산을 하신 건가요? 출산은 5월 8일에 5월 했습니다. 8일이었나요? 네. 그럼 오늘이 74일째 되는 날이 맞습니다. 네. 건강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아이는 잘 크고 있나요? 네, 제가 생각보다 회복이 빠른 편이어서 네. 지금까지 건강에는 무리 없이 활동하고 있고요. 아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복 속도는 이제 빠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정 활동과 이제 육아를 병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첫날 이후에도 아이와 같이 좀 출근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회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최근에 국회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요. 국회에는 그렇죠. 오진 않았고 여의도에 있는 저희 당사에는 온 적이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제 엄마 의원이 아기를 안고 이제 국회에 출근도 하고 직접 이제 수유를 하는 모습이 이제 뉴스로 이제 포착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게 좀 현실이죠.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네, 이제 현행법상 국회의장께서 이제 허가를 하면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 불허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전 의원이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국회의장께서 불허를 해서 지금까지 선례상으로는 불허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난 5월에 이제 아이와 함께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장이 불허한 그런 입장은 어떤 건가요? 당시에 이제 신보라 전 의원이 이제 저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그 법안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거를 허가를 하면 그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동반법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주변 의원들 좀 분위기,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번에는 좀 법안 통과가 가능할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 중에 가장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또 원내에 이제 7개 정당 중에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국회에 돌아오고 나서도 각 정당의 원내대표님들을 찾아뵈었을 때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서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밝혀주셔서요. 아마도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법안 논의가 시작이 되면 통과는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 네. 네. 네, 일각에서는 아이 동반법에 대한 좀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육아 공간과 또 업무 공간이 따로 분리가 돼 있고요. 또 공식 회의에는 또 아이가 함께 참석을 할 경우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 국회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인데 이 아이와 함께 일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조차도 의정활동과 육아가 병행할 수 없다면 사실 이제 민간의 영역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 자체가 이제 제가 앞으로 매일매일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제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일 텐데요. 돌봄 쓰나미라고 하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확진자가 생겨서 아이가 갑자기 하교를 해야 될 때 양가 부모님의 찬스를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이 참 여의치 않을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타이밍에 아이와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여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육아를 하는 남성 의원들도 이런 법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여가부 역할이 다른 부처와 이제 좀 겹친다 이러면서 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여가부가 만들어졌던 애초에 취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성별 불평등이라는 것은 엄마 세대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경쟁하면 여성들이 더 많이 이제 뽑힐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여성들은 이미 삶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마치 어떤 특정한 갈등 속에서 자신의 포지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저는 참 무능력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고도 그러는 거라면 참 나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작년에도 의원께서 저희 뉴스앤 파워 인터뷰 출연을 하셔가지고 또 시원시원하게 답을 해주셨는데요. 출산 후에 워킹맘에 대해서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풀어가고 싶은 그런 좀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많은 이제 가임기 여성과 남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라는 영역이 아직도 개인들에게 그냥 부담으로 남아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의료 지원의 문제도 그렇고요. 육아와 관련된 어떤 부담도 그렇고 그리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친정엄마 찬스만큼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찬스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입법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기는 친정어머니께서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은 남편이 보고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네네, 짧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저기 직접 의정 활동과 육아 이제 병행해 보시니까 할만하세요? 아니면 너무 힘듭니까? 일단 저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할만은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아기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언제나 좀 있죠. 모든 워킹맘들의 공통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현재 여야정 입장이 이제 모두 다른 상황이잖아요. 기획재정이 이제 소속이신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 작년에도 계속해서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인데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재원의 규모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게 되다 보니 전 국민을 80% 선별한다는 이건 선별도 아니고 보편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애매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이야말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르게 결단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좀 사실상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또 있고요. 한정된 재원에서 이 자영업자 등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 4단계 거리두기 이후의 경기 진작이라는 것도 좀 목표로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을 한정 짓다 보면 계속해서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어떤 파이 나눠 먹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전대미문의 위기인 만큼 조금 더 과감하게 재원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 추경에서도 좀 이 재원 규모에 한정되지 말고 이후에 지원책들까지 같이 논의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 이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상위 2% 이제 그 주택자에게 이제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반대 기자회견까지 이제 여셨잖아요. 공시가격 인상으로 1주택자의 이제 부담도 늘어났다. 그런 이제 여론도 있는데 이제 굳이 그런 상황에서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하시는 그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종부세는 원래 취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부세법 1조의 법의 목표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 가격 안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 종부세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의 기능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나 뭐 재원의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절대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80%라도 선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네. 종부세 같은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은 또 반대로 깎아주겠다는 것이 저는 과연 일관된 입장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라라는 이제 그 말씀이신데 오늘 이제 그 인터뷰 끝날 시간이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이제 오랜만에 제가 국회에 돌아와서 2주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네. 2주라는 시간을 알차게 꽉 채워서 보내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저희 당의 제1 목표와 함께 어떤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펼쳐나갈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 발의 배경과 추진 상황, 그리고 재난지원금, 종부세 완화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이용혜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곳곳에서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면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